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해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남해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 내륙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추가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는 오늘 인천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4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4척의 운항을 통제하고 나머지 9개 항로는 일부 단축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항로는 선박 정비로 휴항합니다. 인천운항센터는 인천 먼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선착장에 나오기 전 선사의 운항 여부를 먼저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밤사이 남부지방에 최고 3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장마전선을 따라 야간에 폭우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야행성 장마가 나타난 것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부터 굵어지기 시작한 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경남 남해, 전남 한평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지며 피해가 속출했고 밤사이 최고 강우량은 284mm를 기록했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만나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것이 원인입니다. 최고 100mm 강우량을 예보했던 기상청이 밤 9시쯤 최고 150mm로 강우량을 수정했지만 비의 강도는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5천여 회가 넘는 낙뢰가 관측됐고 산사태주의보와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토사 유출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성 호우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잠겼던 공동주택 5곳 가운데 2곳은 여전히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8월 지하주차장 침수로 보험을 접수했던 서울에 있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침수 이후에도 2곳은 여전히 물막이판을 두지 않고 있었고 나머지는 탈착식과 하강식 등 종류가 다른 물막이판을 설치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장관과 정부 부처 절반 이상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가운데는 당으로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만 교체되는데 후임에 이명박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찌감치 낙점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정치 언론 상황 등을 살펴 함께 발표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출산통보제와는 달리 보호출산제는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에 변기에 넣어서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를 집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20대 친부모가
집은 물론 공중 화장실,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출산하는 충격적인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2020년 발의됐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자 병원 밖으로 임신부들이 더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자며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 보호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혼자서 양육과 출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낙태, 영아 유기, 영아 살해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큽니다. 임신 때부터 출생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미혼모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거나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원인들이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이 보호출산제를 덜컥 도입을 하면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는 점도 문제인데 정부는 미성년자까지 출생증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과 별개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자료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견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는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받지 않았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지난 3개월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장 차관 인사 대상자들을 검증하면서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서는 구두로 질의했고 소송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영수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검찰 재수사에 대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사무실 컴퓨터 기록 등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죄도 무겁다며 박 전 특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의 1,300억 원대 배상 판정을 받아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에서 66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벌인 소송 공방전에서 엘리엇은 삼성과 비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돼 손해를 봤다며 제대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엘리엇이 이후 소송을 취하하자 당시엔 백기투항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삼성과 엘리엇 측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9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2016년 삼성물산과 비밀 합의를 맺었고 항고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엘리엇은 지난해 삼성물산으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으로 우리 정부와 공방을 벌이던 지난해 5월, 삼성물산에서 추가 지급금 659억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일성신약 등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삼성이 주식 매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삼성과 엘리엇 모두 비밀 합의 세부 사항에 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고 법무부 역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 측 추가 지급금과 우리 정부가 배상할 돈은 별개라는 주장을 고수하다가 중재 절차 막판 태도를 바꿔 최종 청구액에서 659억 원을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결과적으로 1,300억 원 규모의 청구서를 받아든 우리 정부는 일주일 넘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 당시 판정문 정정을 끌어냈던 법무법인 두 곳과 함께 취소 소송에 나설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처음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5년 동안 해외로 도피해온 범죄자를 석방하기로 한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조 전 사령관이 옛 부하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 전 사령관이 풀려나게 된 건 신병을 확보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내란 예비 음모죄로 다시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159km 릴레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면 속에 구속 기소됐던 현장 책임자들은 대부분 보석으로 풀려나고 윗선 수사는 제자리 상태인데요. 어제 행진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합류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보라색 조끼를 입은 유가족들이 오늘도 시간에 맞춰 서울 도심 아스팔트 도로 위를 걷습니다. 희생자 숫자를 의미하는 총 159km 릴레이 행진 시위. 서울광장부터 여의도 국회까지 9km 남짓한 거리를 지난 8일부터 15일째 행진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왜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사망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진실을 찾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보라색 행진 대열 사이로 낯익은 노란색 깃발도 함께 나부낍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30여 명도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에 처음으로 동행했습니다. 159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켰음에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유가족을 모욕하고 탄압하는 등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와 조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반년 가까이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는 특별법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 가운데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참사 책임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도로 위보다 자식이 떠나야 했던 이유를 사회에 되묻는 길은 남은 가족들에겐 여전히 가혹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달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에 이어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폐암을 앓게 된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교 급식 폐암 산재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동안 방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기시설 개선과 급식실 적정 인력 충원은 직업암 같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과제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UA 본사 등의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학원업계 수익 구조에 불법과 탈법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인데요. 주가 조작을 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다. 차익보다 적은 벌금이 상당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가 최근 3년 동안 나온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비중이 높고 범죄 수익보다 오히려 작은 재산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 조작범들이 걸려도 남는 장사고 안 걸리면 땡큐다라는 생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안 걸리면 땡큐다. 자, 어떻게 판단을 하면 범죄 수익보다 벌금이 적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정확한 부당 이득에게 산정이 힘들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시세 조정으로 얻은 수익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당이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정을 해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패가 망신할 정도의 중형을 내려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다시 보니까 여기에 방망이가 지금 솜방망이네요. 그러니까 법을 좀 비웃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범죄 수법이 점차 좀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 산정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는데 관련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그런 보호가 강화된다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네,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업에 방해가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식증이나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앓거나 또 성인이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성착취를 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치권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게 청소년 보호 강화를 압박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각 기업은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그래픽을 보시면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보호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페이스북은 부모가 자녀의 사용 시간이나 메신저 대화 상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성인이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고요. 틱톡은 하루에 60분 미만으로만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상 사용하려고 하면 부모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 그 아래쪽 또 다른 기사를 보자면 규제 손 놓은 한국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이 보호 기능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비슷한 기능 자체는 도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모가 많지 않고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도 청소년 보호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학생들 또 아이들만 봐도 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관련 법안 분명히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이 나왔는데 출생과 혼인이 모두 크게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4월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2.7% 줄어든 18,484명으로 나왔는데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4월 출생아가 이렇게 2만 명 이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출산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작년보다 8.4% 줄어든 14,000여 건이었는데요. 역시나 4월 기준으로 보자면 역대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지표가 이렇다 보니까 올해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작년에 0.78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 서울신문에서는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스웨덴을 방문해서 저출산 해법을 좀 들어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이 기사인데요. 예. 제목을 보면 아빠가 변해야 인구가 변한다라고 쓰여 있죠. 스웨덴의 경우는 육아휴직 중에서 총 480일 중에서 최소 90일을 반드시 아빠가 사용하도록 하는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치우친 부담을 덜어주면서 남성도 직장 눈치나 또 승진 불이익 등을 걱정하지 않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독일은 자녀 수에 따라서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달리하면서 일종의 싱글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출산 휴가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냈던 이 두 나라의 노력을 우리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거는 그만큼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입증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해외 사례를 우리도 분명히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최근에 영국 BBC 보도 중에서 원숭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동물판 N번방이라는 표현도 좀 사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BBC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미국이나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비공개 그룹이고요. 원숭이를 고문할 방법을 설문 등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학대 방법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서 제가 차마 이 방송에서는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브로커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상 공급 업체를 섭외해서 실제 그 주문대로 원숭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하고 그 장면을 영상에 담아서 판매합니다. 이 영상은 수십에서 수백 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영상이 제작되고 유통된다는 것, 제 상식선에선 조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보도 이후에 관련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인도네시아 경찰 측은 해당 원숭이들을 구조하고 또 영상을 만든 사람 중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비공개 그룹 등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물의 소비 방식 등이 아동 성착취물을 연상케 한다면서 동물 학대 범죄를 강력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강력 범죄고요.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에 나온 폐의약품 관련 그런 기사인데요. 엇갈린 수거 대책 때문에 시민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는 등 이 폐의약품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의약품을 들고 약국에 가보면 일부 약국은 수거를 거부하는데요. 대신해서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환경부와의 업무 협약이 끝났다는 이유였는데 하지만 환경부 측은 해당 약국들이 일방적으로 수거하지 않겠다고 말할 뿐 업무 협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폐의약품을 모아서 반납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사실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어느 약국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또 다른 곳은 마찬가지로 폐의약품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겪고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폐의약품들이 그냥 버려지게 되면 하천에 유입돼서 동식물 변종이 생기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업해서 관리 방안을 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계기관에서 분명히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달리던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항철도에서는 한 남성이 열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서진 중앙선 분리대 너머로 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고 택시 앞 범퍼도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묵동 태릉 입구역 근처에서 달리던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토바이가 날아갔으니까 완전 10m 밖으로 날아갔으니까 운전자는 왼쪽으로 또 튕겨나갔고.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비롯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정체 모를 흰 가루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홍대 입구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남성은 승객들이 열차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승객 1열차가 노약자석에서 노약자석에 있는 소화기를 터뜨리신 거여서 그쪽이가 좀 심하고 그 주변에 경찰은 열차 내 CCTV를 분석해 도주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권재찬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어제 권재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권 씨는 재작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6일을 도운 공범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권재찬이 살인을 기획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대표이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전직 수행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10시 20분쯤 대기업 계열사 대표의 자택 주차장에 찾아가 대표가 탄 차량을 가로막는 등 불안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빠르면 4분기 초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무역협회가 하반기 수출입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줄어든 3,227억 달러를, 수입은 12.4% 감소한 3,23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상반기에 이뤄진 메모리 감산 효과 등으로 반도체 수출은 회복세를 예측했습니다. 전기차 대기 수요 소진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악화로 자동차 수출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빠르면 4분기 초부터는 수요 회복으로 업황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됐죠. 근데 반면에 자동차 수출은 그 금년 하반기에는 0.9%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줘서 크게 위축이 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변수로 V자형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V자형 반등보다는 조금 U자형 반등, 그 U자의 아래 곡선이 얼마만큼 옆으로 좀 길게 갈지는 좀 미지수지만 V자형 반등을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무역협회 전망이 현실이 되면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금액이 8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무역지수와 교역조건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년 전보다 0.1%, 수출 금액 지수는 14.5%씩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친환경차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운송 장비와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 하락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에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아 반찬 섭취를 줄이고 컵라면을 함께 먹는 건 자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 667mg을 초과했고 최고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개 중 7개 제품의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었고 5개 제품은 콜레스테롤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PC방과 키즈카페 등 3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PC방과 키즈카페를 비롯해 대형 호텔과 결혼식장 등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시설 3,881곳의 위생안전을 점검한 결과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PC방이 21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키즈카페가 7곳, 장례식장 5곳으로 그 뒤를 이었고 대형 호텔 3곳과 동물카페 2곳, 결혼식장 1곳도 적발됐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와 관련한 소식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타이완의 TSMC에 맞설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먼저 이 파운드리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두뇌로 따지자면 기억을 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산이라는 게 결국은 명령을 제어라든지 명령을 내리는 게 시스템 반도체고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는 보통 설계하는 곳과 만드는 곳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설계하는 곳들을 팹리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것들. 이게 왜냐하면 설계하는 곳에서 만들기가 어려운 게 그 설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어떤 특정 제품의 의존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정은 그걸 하나하나 어느 팹리스는 뭐 자동차를 잘하고 어느 팹리스는 모바일 잘하고 이렇게 되게 구분이 많거든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주기 위해서는 파운드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공정에서 찍어내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TSMC와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AI가 지금 확장될 거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AI 관련 반도체 어떤 파운드리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 기술적으로도 지금 3나노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 나노는 보통 클수록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노가 작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기판의 선로의 크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로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3나노를 2나노로 적극적으로 가겠다. 지금 그리고 삼성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 어떤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이런 것을 자동차 전반적인 AI로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TSMC와 자꾸 격차가 나고 AI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역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수로 생산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파운드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파운드리 기술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AI 시대의 어떤 뭐 반도체 그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반도체 다툼이 격화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좀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은 이제 이 AI 반도체들이
부정적인 데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드러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자면 여러 가지 인권 이슈가 있죠. 인권 이슈가 있는데 이런 AI 반도체를 쓴다면 인권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잘 식별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어떻게 반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AI 어떤 명분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금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최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보면은 굉장히 뭐 반도체가 별로 안 쓰여도 다양한 자동 드론 같은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 결국은 이 AI 반도체를 수출하면은 이런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표면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공급망 분화, 뭐 이게 디리스킹, 디커플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종의 공급망 분화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경쟁력을 조금 약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도 어떤 미국은 사실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계,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기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명분은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 무기 생산, 반민주적 사용이라든지 어떤 무기 생산의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공급망 분화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조금 억제하려는 이런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많이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유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내용도 있었고 반도체 경쟁이 지금 계속해서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전에도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반도체 가격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바뀌게 되면은 반도체가 없이는 모든 차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가전 역시 다 반도체들이 없다라 그러면 스마트폰과 연결이 안 되고 활용이 제약되는 우린 모두 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가전이라든지 생활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가 없으면 그런 생활 자체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는 반도체가 뭐 특수한 용도로 뭐 컴퓨터나 이런 데 특수한 용도로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 반도체는 사실 생존의 문제. 그래서 경제 안보에서 에너지 안보 다음에 디지털 안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안보에서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서 64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도 3단계 반도체 발전 플랜을 내놨습니다. 사실 일본이 1980년대는 굉장한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90년대, 2000년대 이어지면서 한국하고 미국의 좀 경쟁력, 대만까지 경쟁 좀 내준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3단계 투자 전략을 세워서 일본도 반도체 공정을 강화하겠다. 유럽도 반도체 공정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는 생활의 문제. 여러분 이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실현될 일이거든요. 반도체 생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 그러면 차량을 고칠 수도 없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면은 반도체들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공급망 안에 흔히 말하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공급망 안에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에는 지금 사자 주문이 좀 이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의 영향, 그러니까 오늘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은 흔히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 3대 어떤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보니까 예측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반도체 분야가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2분기에 AI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AI 수요가 이제 미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중국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역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리오프닝 효과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수요 진작책을 피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2분기엔 그래도 나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예측보다는 저점이 빨리 온 것 같다. 이미 2분기가 저점이 아니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펴지면서 결국은 반도체 분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실 랠리를 주도했는데 다른 부분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 다 빠지고 있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는 역시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뉴욕 증시도 뭐 인공지능 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간밤에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출 금지가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데에 대해서 특히나 명시적으로 이제 수출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중국이 악영한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마이크론도 사실 실적 발표 시점에는 한 3% 정도 올랐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 못하는 어떤 제약들이 반도체주의 하락을 그런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금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 여러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놓고 결국은 지금 여러 회담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금리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뭐 한 번만 올릴 거라고 뭐 시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번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이 생기면서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일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통화 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마이너스 통장을 일반 상황에 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만 쓰냐면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다든지 외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뭐 환율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환율이 너무 지금 엔화가 저평가됐는데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뭐 달러로 사실은 일본이 공급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쓰느냐를 보면은 환율이 폭등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사실 이 국가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통화 사업을 해서 돈을 꼬았다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부도이기가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황에서는 절대 쓰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나빠졌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외환위기가 같은 상황들, 혹은 2008년 금융위기가 같은 상황들이 오면서 유동성 위기가 온다든지 이러면 환율이 급등하게 되거든요. 환율이 급등할 때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그걸 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위험할 때 쓰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통화 수합이 가진 시그널링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호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걸 쓸 정도면 이미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에서만 쓰고 그래서 이제 현재 환율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어려운 시점이 됐다는 얘기는 환율이 굉장히 고환율로 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확보시키는 이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 그냥 회복의 상징적 의미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필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경제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여러 통화 수업을 걸어놓으면은 안전망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험망이 커지면 사실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해놓으면은 향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관리라든지 이런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부급 직원의 셀프 대출 논란이 불거진 지역 농협에서는 농업법인들에 준 또 다른 대출금 때문에 100억대 부실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 돈을 빌려간 농업법인에 대해 지역 농업과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여주시 능현동에 단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두 곳의 사업장들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와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 업체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39억여 원을 대출받아 6차 산업인증 사업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6차 산업 사업장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 2% 금리만 부담하면 되고 시중금리와 차이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여주시는 사업장 한 곳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지난 2020년 금리 지원 대상에 선정된 뒤 대출금으로 땅만 사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서 시설을 짓겠다며 24억여 원을 빌린 다른 업체도 같은 이유로 지원 중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에서는 가공된 농작물을 판매하거나 아쿠아 체험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건물만 짓고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지난 2021년 1월 첫 대출이 이루어진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점검을 나간 뒤 문제를 알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2년도 5월달에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 운영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사후 관리를 했던 거죠. 업체들의 실제 돈을 빌려준 지역 농협은 지난해부터 이자 연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채권을 떠안을 위기입니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 정책자금 39억여 원을 포함해 지난 2020년 말부터 이들 업체 등에 나간 대출금은 총 101억여 원. 지역 농협은 담보된 땅과 건물을 팔아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올해 초 뒤늦게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대출 시점이 있어서는 정상적인 채권을 저희가 취급했다는 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채권 매각을 추진하던 지역 농협의 뜻은 농협중앙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출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감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는 대출 과정에 서류가 미비했던 점이 의심된다며 셀프 대출 논란을 받는 전직 상무가 대출을 책임지고 있던 때여서 더욱 면밀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지적된 업체들은 자금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돈을 못 갚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6차 산업 인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농협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애꿎은 세금과 조합원의 돈이 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말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이 6개월 사이 1.3%포인트 오르고 대부 담보대출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이 7.3%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허위 매물 범정부 특별 단속 결과 사기 혐의 등으로 206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범정부 특별 단속 결과 주택 분야에서 9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을 미끼로 내건 뒤 다른 매물을 계약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 용도나 융자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경우도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에 비축분을 내놓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을 시장에 최대 400톤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 대전 부산점과 수협 바다마트 강림정 등 전국 마트 25개 지점과 전통시장에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인접국 벨라루스로 망명한 러시아 용병기업 수장 프리고진이 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줄이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로 간 것으로 확인된 프리고진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나토의 동쪽 측면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그너 그룹 병사들을 벨라루스로 재배치하려는 계획을 경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바그너그룹 분견대가 크지 않다면서 위협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Порівняння з тим, скільки їх було у нас, порівнювати це неможливо. Тому я не можу сказати, наскільки вони будуть комусь загрожувати на території Білорусі, тому що вважаю, що контингент цей буде не дуже великий. 세 나라 정상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을 프리고진과 분리해 유화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푸틴이 부패 같은 죄목으로 프리고진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무너뜨리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번 사태를 중재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을 활용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줄이려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도출한 한미 양국 간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첫 회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방향을 잡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7월 중 개최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보도와 같이 다음 달 초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대규모 산불 여파로 미국 중서부가 이틀째 미세먼지에 뒤덮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디트로이트의 공기질 지수가 위험에 해당하는 337까지 치솟았고 클리블랜드와 위스콘신주의 여러 도시도 200 이상을 훌쩍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캐나다 산불 영향으로 공기질 경보가 발령된 주가 11개에 이른다고 밝혔고 NBC 방송은 미국인 8,7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는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공기질이 나쁜 상위 5개 도시에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가 포함됐고 워싱턴 DC도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이들을 기리는 행사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있는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아직 납북 희생자 10만여 명이 돌아오지 못했고 생사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납북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제형제재판소 ICC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의지를 모아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과 서해 5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인천 백령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도에 250mm 이상, 경기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남 서부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오후부터는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에 내일 낮까지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에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초까지 남해에 머물겠고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